매거진. 2016년 3월 9일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김한길 국민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의한 통합에 대해 당이라는 데가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가는 장소 아니겠느냐라며 통합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한길 위원장은 또 통합을 두고 빚고 있는 안철수 공동대표와의 갈등으로 인한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탈당에 대해 고려해 본 바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때도 탈당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탈당을 했지요. 자, 오늘은 김한길 대표가 탈당한다면 그 다음 수순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긴 한데요. 야당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3%만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다음 출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적은 선택이었습니다. 35%는 더민주에 복당한 다음 자진 불출마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62%는 정계 은퇴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97%는 20대 국회에서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지요. 어젯밤 11시 45분 현재 3,251명이 답했습니다. 누리꾼 의견을 볼까요? 웃으며 살고 싶다라는 필명의 누리꾼은 은퇴할 사람이 통합 의논하겠습니까? 자리 보전을 위해서 통합한다는 것이겠지요. 명분은 통합, 속내는 밥그릇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돌아가는 판국을 보니 아차 싶었을 겁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스페이스G라는 필명을 쓰는 분. 그 사람들 아직도 친노니 패권이니 헛소리들 하고 있던데 이쯤 되면은 출마가 급한 게 아니라 병원 가보는 일이 급한 거 아닐까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친박 핵심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김무성 대표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비박계 공천 배제를 주장한 그러한 녹취록이 공개돼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채널A는 윤상현 의원이 같은 당 모 의원과의 통화에서 김무성이 죽여버려 이 XX 비박계 다 죽여 그래서 전화했어 라고 김무성 대표와 비박계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또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부터 속아내서 공천에서 떨어뜨리려 하는 것이야 라고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그 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 속아내서 공천에서 떨어뜨리라고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김무성 대표 측이 구상해온 공개 오디션 방식의 비례대표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 실현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경우 기존의 완전 하향식, 그러니까 위에서 결정하고 밑에서 따르는 이런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위원장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직업별로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철저한 경선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점수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을 민주적 절차에서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례대표도 어디 상향식으로만 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당헌에 가능하면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해요. 새누리당의 2차 공천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3선 이상의 영남권 중진 물갈이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김종인 대표가 현역 의원 하위 20%에 포함돼 공천 배제된 대구 출신 홍일학 의원에 대해서 너무 심려 안 해도 된다라면서 구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는 오늘 2차 컷오프 명단을 발표합니다. 1차 컷오프 대상으로 지목된 송호창 의원은 승복할 수 없지만 탈당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의 이번 공천 배제 결정을 조금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독자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남 담당 업무를 총괄하는 김영철 노동당 비서 등 개인 40명과 기관 30곳이 새롭게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독자 제재 조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도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와 합의를 본 한국 정부도 망신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관계기관의 동의 없이 선체를 훼손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중고차 하면 조광래, 조광래 하면 중고차.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다시 한번 1800-9538.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 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 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하하! 당선 로고송닷컴.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 따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당 김한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야권 통합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패권주의 청산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수도권 연대의 가능성도 열어놓았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도를 나갈 모양입니다. 조선일보가 촬영한 동영상에서 육성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대표의 통합 제안은 본질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정성과 절박성을 담은 정중한 제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께서는 통합을 제안하면서 개파 패권주의 정치가 부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그
그 실천은 보이지 않습니다. 패권주의 청산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일이 선행돼야 야권의 개헌선 저지를 위한 뜨거운 토론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에서 4.13 총선에 자신의 지역구 있는 서울 노원병으로 다시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애초에 이 기자회견은 출마 선언 이후 주민들과의 좌담회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준비한 출마 선언문을 읽은 뒤 안철수 대표는 주민 3명과 악수를 하고 한두 마디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민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낭독 부분을 들어볼 텐데요. 이 역시 조선일보가 촬영한 동영상에서 음성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부산으로 가라, 서울 어디로 가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에 남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상계동은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따뜻하게 품어주신 정치의 고향이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용기를 주시는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배우라고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 바꾸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상계동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진짜 변화를 만드는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포기할 일이었으면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노원 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곳 상계동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공이산의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부총리를 지낸 한완상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야권 통합을 거부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를 향해 야권 연대를 거부하면 벚꽃, 즉 사쿠라 세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한완상 전 부총리는 야당 내에 겉으로는 야당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여당을 도와주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왜 그 사실을 모르는가? 라고 질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두 김씨가 합치지 못해서 다시 군사 정부를 연장시켰지 않습니까? YSDJ요? 예,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자서전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 직접 그 말씀으로 일생 가운데 가장 부끄러웠던 것이 1987년 후보 단일로 하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프다. 그때 그분은 사다 필승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사람이 나오면은 반드시 자기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김대중 대통령의 깊은 후회, 그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안철수 씨는 전혀 그런 것을 참고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지금. 그럼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도 자기 스스로의 일생의 가장 큰 실수가 그거였다 그랬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참고하지 않고 자기가 나와도 안철수 씨가 나와도 결국 이길 것이다. 이건 정말 이 생각이 짧은 사람의 판단 같아요. 그러면 이대로만 밀고 나가면 나중에 일생일대 실수를 하게 되는, 일생일대 후회를 하게 되는 상황이. 일생일대 개인의 실수가 아니고 역사의 후퇴죠. 그렇게까지요. 그게 가슴 아프죠.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는 양당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영구 집권을 빼앗는 집권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을 잘못 본 거예요. 양당 때문에 양당의 문제가 지금 아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양당 이야기를 먼저 내세워서는 안 된다. 좀 벚꽃. 기가 막힌 판단이죠. 가슴 아픈 판단이죠. 가슴 아픈 판단이라고까지 보세요. 젊어서 그런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과 특검안을 19대 국회가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하며 19대 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단식에 들어갑니다.
팩트TV가 중계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가 연 기자회견 중에서 예은 아빠 유경근 집행위원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도 편집 안 했습니다. 예은이 아빠인 저한테 지금 이 순간 가장 한으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게 가장 큰 한으로 남아있을까요? 여러 가지 답을 떠올려 보시겠지만 아마 하나도 맞추시는 분 없을 겁니다. 지금도 매 순간 한으로 남아있는 것은 예은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남겨놓을 걸. 예은이 손톱이라도 잘라서 그 한 조각이라도 갖고 있을 걸. 이렇게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있으면 보고 싶을 때 이거라도 만져보는데 그게 지금 저한테는 가장 큰 한입니다. 저희는 어제 오후 4시부터 80시간 연속 단식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80시간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국회 회기 끝나가기 며칠 안 남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봐야 얼마나 할 수 있겠고 이 시간 동안 저 사람들이 들어야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겠습니까? 갑자기 지금 왜 단식을 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삭발까지 하느냐.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들어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특검을 의결해 줄 것 같아서, 아니면 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 같아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관심 좀 가져달라고요. 관심 좀 가져달라고요. 머리라도 한번 밀어야 사진 한 장이라도 더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관심? 불쌍한 유가족들 지켜보는 관심 사양합니다. 그런 관심 아닙니다. 저희는 국민들의 서명을 다시 받아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청원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때 저희가 책을 한 권 만들었어요. 왜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심지어는 그 안에 재작년 여름 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오고 갔던 이야기들, 과정들, 그리고 그때 특히 여당과 합의했던 것들, 사인했던 것들 다 책으로 정리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심지어는 자기 이름 쓰고 사인까지 한 그 합의 내용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합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 앞에, 참사의 피해자들 앞에서 자기 손으로 이름 적고 사인하고 합의문 공동으로 발표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족들이 우려하는 그런 짓들을 하겠냐고, 염려 붙들어 매시라고 사인까지 하면서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서 당연히 특조위가 특검 요청을 하면
본회의에서 당연히 의결해야 한다고 그렇게 합의해놓고 특검 요청하니까 왜 지금 이런 시기에 정치 공세를 피냐,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지적 안 합니까? 무릇 정치인이라면 다른 것 다 못해도 최소한 아무리 능력이 없고 못나도 최소한 국민과 직접 한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못 지키는 정치인들,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한마디 지적도 못하는 언론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요? 그 말하고 싶어서 머리 밀었습니다. 이 말하고 싶어서 나흘도 안 되는 단식하겠다고 어깃장 놓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이 개같이 흘러가는 이 상황 관심 좀 가져달라고요. 우리 동수 아빠 인양 국과장이 지금 인양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잖게 이야기했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세월호 허벌창 났습니다. 산산조각 내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그렇게 세월호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허벌창 나는 그동안 이 나라는, 이 사회는 더 망가지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저희들이 믿을 것은 언론밖에 없습니다. 언론에서 관심 가져주셔야 하고 다루어 주셔야 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비판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야 안전한 나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세월호 피해자들, 유가족들 그나마 편히 눈 감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19대 국회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특별법 개정안 받아들여지고 특검 의견해서 반드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첫 출발을 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화나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그럼요. 그러면 집 짓는 거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맘 믿을 수 있겠나? 예, 정말 요즘 부실하게 집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품질, 튼튼한 주택. 이것은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의 자존심입니다. 뭐 거기가 어디라고? 홈페이지 연락처 좀 알려줘봐요. 인터넷 홈페이지 hmcoob.co.kr 또는 전화 1800-8507입니다. 목조주택 시공 전문기업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 희망의 집을 짓겠습니다.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만 원에서 4만 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2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이 함께합니다. 인사들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당신을 위해 애쓰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환 인사드립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지금 인사하는데 네가 왜 끼어들어, 이 새끼야. 아니, 환, 지금 무가 물어보잖아요. 예? 누가 물어봐요? 여기 지금 나하고 사회자하고 둘밖에 없잖아요. 아니, 왜요? 여기 무 있잖아요. 무 안 보이세요? 무? 죽었잖아. 아이, 죽다니요. 여기 계신데요. 아니, 무가 상향식 공천에 정치적 생명을 건다고 했어요. 근데 상향식 공천 안 하기로 했잖아. 그럼 죽어야지. 약속대로. 야, 이 새끼야. 내가 언제 상향식 공천 안 한다고 했어, 이 새끼야. 당신이 꼬리 내렸잖아. 그니까 구미에 김태환이 날리고 그 자리에 전략 공천하는 거 오케이 했잖아. 이한구한테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줬어, 이 새끼야. 근데 왜 상향식 공천 안 하기로 했다 이딴 식으로 거짓말을 해, 이 새끼야. 그러다가 또 전략 공천을 하면 그때는 주의를 또 줘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략 공천하면 그때 이 새끼야 주의를 또 줘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략 공천하면 그때 이 새끼야 또 주의를 줘야지, 이 새끼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253개 지역구 전부 전략 공천하면 그때 이 새끼야 또를 253제곱을 해서 주의를 주면 되지, 이 새끼야. 아이고, 이 놀고들 계시네. 자, 그만하시고요. 자, 오늘은 세계 최강의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 구단과 이것이 첫 대결을 펼칩니다. 오는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대국한다고 하는데요. 자, 승자는 100만 달러의 상금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구글이 자랑스럽게 내놓은 최신 인공지능인 이것, 즉 이세돌의 맞상대는 무엇일까요? 정답. 환, 아주 쉽게 맞히실 모양입니다. 제가 이 바둑에 일가견이 있어요. 그럼 더욱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세돌 구단이라는 천재의 맞상대는 누구일까요? 정답. 문재인. 아니야? 좋아. 그럼 김종인. 아니, 맞수라며. 좋아. 그러면 이준석. 아니, 이것도 아니야? 좋아. 그러면 이거겠지. 김한길. 아이씨, 아니, 천재의 맞상대라면서. 아니, 천재요? 누구요? 안철수. 아니, 안철수가 천재입니까? 아니,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었잖아. 컴퓨터 바이러스 만들었다고? 야, 환, 그 트로이 목마를 말하는 거냐? 요즘 그 안철수 하는 거 보니까 야권의 트로이 목마 같기는 해. 야, 이 무식한 새끼야. 이 컴퓨터 바이러스 만들었으면 감옥 가야지 어디 선거에 나와? 야, 안철수가 만든 게 바이러스냐? 바이러스 치료 백신이지. 아이고, 이런 무식한 새끼. 뭐라고? 치료 백신? 그니까 환아, 똑바로 들어봐.
컴퓨터에 넣는 주사 말이야, 주사. 너 컴퓨터 주사 모르냐? 너 주사하니까 술주정 생각했지, 이 새끼야. 이거 무식한 새끼. 야, 컴퓨터 주사라고 있어, 주사. 모니터 뒷부분에 그 주사 꽂는 부분이 있잖니? 그 1년 번호 옆에 조그만 구멍 말이야? 이런 무식한 새끼. 야, 이 새끼야. 그런 게 어딨냐, 이 새끼야. 이 새끼 갖고 놀기 좋아요. 닥쳐, 새누리당의 악성 바이러스. 너야말로 여당에 들어온 그 트로이 목노주점이야.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트로이 목노주점이 아니라 트로이 목마인가요? 조용해, 이 새끼야. 우리 경산 친구들은 다 알아들어. 어디서 끼어들기를 해. 자, 환 틀리셨고요. 자, 무는 아시겠죠? 컴퓨터 바이러스는 물론 아니고요. 이세돌의 맞상대인 구글의 인공지능 이름입니다. 자, 정답은요? 바로 가지. 정답은 뒤에 고가 붙잖아, 고. 그렇습니다. 땡땡고가 되겠죠? 자, 정답은 대구고. 아니, 왜 대구고입니까? 몰라? 그 대구고가 신흥 명문이야. 박근혜 정부 후반기 파워 엘리트 218명 분석했는데 말이야. 대구고등학교만 6명이야. 도대체 대구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누구 덕을 봤을까? 아니, 근데 왜 나를 봐? 가만있자. 우리 환희가 나온 고등학교 아니야? 대구고. 감사원 사무총장, 합참의장, 기무사령관, 국세청장까지. 야, 이 씨발. 야, 쿠데타도 일으키겠다, 이 새끼야. 의환, 친박 패권주의란 말 들어봤어? 친노 패권주의에 어디 감히 친박을 갖다 붙여? 좋은 고등학교 못 나온 거에 대한 컴플렉스를 이딴 식으로 푸나? 이것도 조사해봐야겠구만. 응?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구고 출신이 몇 명 들어갔을까? 닥치지 못해. 자, 그만들 하시고요. 자, 정답은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맞춰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는 오늘까지 도서출판 원더박스에서 2016년 미국 대선 돌풍의 주역 버니 샌더스의 공식 자서전 버니 샌더스의 정치혁명을 청취자 사은품으로 보내드립니다. 반드시 정답과 사연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정답 닭이었습니다. 닭. 자, 비발디라고 읽어야 됩니까? 곧 있으면은 조금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가기 전에 책 좀 많이 읽고 가려고 하는데 평소에 꼭 읽고 싶었던 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생인지라 책을 사지 못해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책을 주시면 정말 보람차고 재미있게 책을 읽을 것 같아서 처음 팟빵에 회원 가입해서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써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버니 샌더스의 정치혁명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충이라는 필명 쓰시는 분 정답 닭 맞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지상파 방송이 모두 편파적인 가운데 공정 뉴스는 이제 팟캐스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용민 브리핑은 하루를 여는 소리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번 미국 대선에서 떨어지더라도 대한민국 다음 대선에서 그의 정신이 실현되기를 바라면 너무 큰 욕심일까요? 그리고 필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야권 통합만은 꼭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부 정치바의 김원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김한길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장이 패권주의 청산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일이 선행돼야 야권 개헌선 저지를 위한 뜨거운 토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 통합 논의가 친노 패권주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본격화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뜨거운 토론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네요. 김한길 위원장 지난 금요일 의원총회에서도 뜨거운 토론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말이죠. 네. 어제 이 김한길 대표의 얘기는 오늘 있을 더불어민주당의 2차 컷오프 발표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패권주의 청산의 진정성이 선행돼야 한다. 예. 그것에 강조점을 둔 얘기인데요. 예. 결국 이 얘기는 공천 컷오프 결과를 좀 내가 받아들일 만하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좀 내놔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거와 연계되어 있는지 혹은 그것과 무관한지는 알 수 없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이제 2차 컷오프 명단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거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예. 실제로 범친노로 불리는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컷오프 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예예. 대표적으로 지금 이름 나오는 분들이 정청래, 김경협 그리고 다선인 이미경 이름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해찬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체제가 없어서 손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이런 얘기가 있고 추미애 의원 이름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오영식 의원 이런 분들도 지금 다 이름이 나오고 있고 이인영 의원 이름도 나오는데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근태계의 적자 이런 식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정확한 거는 명단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큰 폭의 물갈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김한길 위원장이 패권주의 청산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일에 대해서 약간 감나라 배나라 하는 식의 예. 얘기를 민감한 시기에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불쾌해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이 컷오프 대상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컷오프 대상이 될 것이다는 얘기가 더불어민주당 주변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정확한 건 명단이 나와봐야 되는데 예. 지금 공관위에서 3선 이상 중진의 절반 그리고 초재선 30%에 대해서 경쟁력 심사 그리고 윤리 심판은 징계자에 대해서는 전원 가부 투표를 진행을 했거든요. 예, 가부 예. 투표라는 게 공관위원들의 OX 투표입니다. 예. 공관위원이 지금 총 9명인데 현역위원은 1명도 없고요. 예. 4명은 완전 외부 인사들이거든요. 예, 예. 저도 이름만 봐서는 조금 낯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물갈이 의지가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홍창석 위원장을 뺀 8명이 가부 투표를 하고 홍창석 위원장은 혹시 동수일 경우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예. 지금 결과가 다 나와 있고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대구에 갔기 때문에 예. 발표하기는 어려웠고 오늘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면은 거의 친노의 대표적인 인사들을 다 쳐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어찌 보면은 지금 국민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기 당의 에이스들을 내쫓는다. 이렇게 논란이 나올 법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민의당과 합치하기 위해서 꼭 이런다라고 보기는 조금 그건 정확치가 않은 것 같고요. 예. 김종인 대표 자체가 예. 이번 총선의 프레임을 예. 박근혜 대 문재인 이 프레임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문재인, 친문, 친노 어쨌든 그쪽 색깔을 최대한 지우는 것이 이번 총선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들, 어쩔 수 없이 경쟁력 때문에 대체제가 없는 경우에는 가겠지만, 이게 아닌 경우에는 가능하면, 컷오프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예. 보좌관, 가족들 관련된 작은 추문까지도 전부 검증을 해서, 심사 대상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이 심사 대상에 오른 사람들 거의 전원이 컷오프 될 것이다. 이런 수준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허허. 그거를 폭이 상당히 클 수도 있고,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섣불리 예상하기는 쉽지 않네요. 누구를 위한 컷오프인지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수도권에 자객 공천을 하겠다. 설마 진박을 자객이라고 해서 보내진 않겠죠? 어떤 분들을 보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새누리당 총선 전략이 대체적으로 수도권하고 충청권에는 소위 말해서 킬러를 보내고 영남권에서는 중진을 교체한다 이런 식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킬러 공천이란 말은 좀 어감이 좋지 않은데요. 어쨌든 그 야권에서 그 자신들의 국정을 발목 잡은 대표적인 인물들을 찍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이길 사람들을 전략 공천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꼽는 사람이 이상민 의원, 대전 유성희 지역구 3선 의원이죠. 법사위원장이죠. 예,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안 처리를 번번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구원이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꺾기 위해서는 전략 공천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사람을 심지 않고선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상민 의원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정청래 의원 지역구도 얘기가 몇 번 나왔었죠. 그런 식으로 지금 정청래 의원은 뭐 이렇게 모든 당에서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영남권에서는 3선 이상 중진들이 물갈이 대상인 것 같은데요. 영남권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무성, 정가윤, 뭐 유승민, 유기준, 최경환 등에서 18명 정도 되는데 뭐 소위 말하는 진박들 빼고 이렇게 빼고 하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식으로 기조를 잡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 소위 말하는 자객 공천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도 윤석열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객 공천 리스트는 청와대가 보증해주는 진실한 야당 의원 리스트다. 네,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미워하니까. 그렇죠. 자기들 멋대로 못하게 만드니까. 아무래도 진실한 야당 의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나저나 이거 뭐 수도권에 보낼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뭐 수도권에 비박들도 이 정말 수도권 자체를 험지라고 보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수도권은 뭐 그 3자구도 혹은 4자구도가 펼쳐지면 새누리당이 해볼만 하겠지만 지금 1대1 구도로는 뭐 그렇게 만만한 데는 없거든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지금 뭐 자기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도 지금 양자구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웅래 현 의원에게 굉장히 뒤지는 걸로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들 뜻대로 그렇게 쉽게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뭐 모든 정치 뉴스의 중심이군요, 이 양반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너무 뭐랄까요? 너무 속도를 내고 너무 보폭이 큰 우클릭 행보. 이거에 대해서 뭐 당내에서 아무래도 공천 처리라 하더라도 뭔가 이견이 나올 법도 한데 아무 소리도 없는 모양이죠? 어제 우상호 의원이 그 라디오에 나와서 그제 김종인 대표가 민주노총 방문해서 한 얘기를 조금 이제 비토를 했습니다. 그제 그 김종인 대표가 민주노총을 찾아서 노조가 사회적 문제에 집착하면 근로자 권익 보호가 소외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민주노총 같은 데서 근로자 권익 보호에 집중하는 게 맞지, 좀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건 자제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통적으로 야당에서 얘기하는 기조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우상호 의원이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뭐 선거 시기에 약간 유연한 발언을 해서 중도층을에게 어필하려는 그런 전략은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나는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총선 이후에 우리 당에 있는 이런 진보적인 분들이 모여서 그 김종인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한번 개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지금 저기 컷오프 기조로 봐서는 과연 다음 총선에 지금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것도 참 지금 회의적인 그런 분위기 같아요. 뜨거운 토론이 불가능하겠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장선 총선 기획단장도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김종인 대표의 노동 문제에 대한 그런 입장은 평소 생각이다. 애당초 김종인 대표의 그런 스펙트럼은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영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얼마나 강하게 김종인 대표를 향해서 날을 세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이런 여론들이 많아요. 사실은 김종인 대표 하자는 대로 하자. 뭐 그렇게 해서 선거 이기는 게 중요하지. 이게 그 야권 지지자들의 거의 그 공통되고 보편적인 그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워낙 선거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야권 지지자들이 굉장히 그 총선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던 와중에 김종인 대표가 어떻게든 어떤 결정들을 과다성 있게 밀어붙이면서 지금 조금 지지세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 혹은 야권에 있는 의원들, 정치인들 입장에서 지금 김종인 대표의 행보에 어떤 어깃장을 놓는다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크게 다르겠지만 예. 아마 김종인 대표의 리더십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예. 아마도 지금 이 시점이 내가 발언할 수 있는, 내 생각을 마음대로 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중도 더 나아가서 우파층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다. 김종인 대표는 아마 이 생각까지 미칠 거예요. 그렇죠. 김종인 대표는 지금 야당의 체질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경제 혹은 전문가 집단을 많이 공천해서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그 대표적인 공천이 제가 보기에는 김진표 전 그 원내대표를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한미 FTA 체결 당시에도 그 책임 있는 자리에 계셨던 분이고, 그래서 FTA 관련해서도 좀 입장이 애매모호했던 분인데 그분을 다시 등용을 했고요. 그리고 김현종 예비후보, 지금 현재 예비후보 신분이지만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전 통상교섭본부장이었죠. 한미 FTA 체결의 주역이었는데 예. 기존의 야당의 시각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분인데 예. 김종인 대표는 기존의 야당의 시각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 그룹으로 야당을 재탄생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딱 기회고 본인이 또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한 건에서 한결의 김원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정 02-455-8087.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유럽연합이 난민들의 유럽행 출발지인 터키 정부와 난민이 아닌 비정상적인 이주민 유입을 차단하는 원칙에 합의했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왔네요. 이제 유럽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불법 이주민이나 난민들이 출발을 어디서 하냐면 터키에서 하거든요. 예. 네, 터키에서 해서 터키를 뚫고 유럽으로 올라오는데 프랑스 등 유수의 EU 국가들은 이 사람들을 전부 잡아서 이주민들을 전부 터키로 돌려보내겠다는 합의를 어제 한 거죠. 아, 이주민이라 하면 그 난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이제 난민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유럽으로 옮겨오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하고요. 뭐 받아들인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난민은 일단 난민 수용소에 놔두는데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민들을 돌려보내겠다는 것에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터키가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돈 들어서 이렇게 버텼는데 터키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건 EU에 4조 원 정도 돈을 주면 우리가 그걸 다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EU는 이제 4조 원까지는 모르겠고 금액은 다시 협상해보자. 요 상태에서 터키를 포함한 EU가 난민이 아닌 이주민들을 터키로 다시 돌려보내는데 합의를 한 겁니다. 예. 이 소식과 관련해서요. 또 같은 날 어제 또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난민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몰려 있냐면 영국으로 건너가기가 딱 좋은 프랑스의 칼레라는 도시에 지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레에서는 지금 난민들 수용소가 너무 엉망진창으로 돼 있어서 뭐 사람이 살 만한 시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 칼레의 난민 수용소를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를 하고 싶어 하고 이 난민들은 사실 영국으로 건너가려고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영국은 절대로 못 넘어오게 막으려고 하고 이 와중에 그 안에서 폭력 충돌 사태도 벌어지고 뭐 이런 상태에서 어제 국경 없는 의사회가 기부를 해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춘 그 칼레의 난민 수용 시설을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물론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EU는 난민도 그렇고 비정상적인 이주민도 그렇고 분명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지 마라는 겁니다. 오지 마라. 그래서 실제로 유럽 의회에 도널드 투스크 의장이 최근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유럽으로 오지 마시오. 밀수업자들을 믿지 마시오. 여러분의 생명과 돈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시오. 유럽으로 오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민중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거든요. 걱정을 하는 척하면서 그렇죠. 오지 말라. 그렇죠. 네. 이게 참 이 난민 문제를 보면은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요.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는 오지 마. 1번. 2번. 만약에 오게 되면 돌려보내는데 돈을 누가 부담할 거야.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자본주의의 이면이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아무리 이래도 난민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 이주민들도 줄어들지 않죠. 예. 난민이나 불법 이주민들이라는 분들은요. 특히 난민은 목숨을 걸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거기 있으면 죽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예. 이 사람들을 참 이렇게 무대책하게 돌려보내느니 많이 하고 있는 게 인도주의적인 현실에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인도주의적으로 보지 말고요. 경제적으로 보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유럽이 다 내고 받아들여줘야 되느냐? 경제적으로 보면은요. 그걸 왜 유럽이 감당을 해야 되느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문제를 경제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예. 지금 아프리카의 난민들이요. 왜 난민이 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물론 가난한 이유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나라의 정세가 도저히 그 나라에 있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난민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대부분 북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지역 난민들은요.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또 샌더스가 말한 최악의 전쟁이었죠. 그리고 시리아 내전,
리비아 무정부 상태, 이게 전부 미국, EU 국가들의 동조 아래서 지금 진행이 된 사건들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선진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저질렀던 전쟁과 이런 행포의 그 결과물로 생긴 게 이 난민들이거든요. 그리고 난민들뿐만 아니라 불법 이주민들만 해도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아프리카가 저렇게 못 살고 있는 이유는 거의 제가 보기에 95% 이상은 그 유럽 국가들의 제국주의의 책임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살기 위해서 저 유럽으로 몰려가는 그 근본적인 경제적인 원인은 유럽의 제국주의 그리고 미국의 패권주의 때문이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미국의 지금 버니 샌더스의 유세 내용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보다도 더 많은 범죄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나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국의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수적인 공화당 쪽에서는 더 경찰력을 강화해서 더 범죄자들을 많이 잡아 넣어서 범죄를 막아야 돼. 이게 이제 보수주의자들 이야기고요. 샌더스 이야기는 뭐냐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 문제의 원인을 보자. 이게 이제 샌더스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못 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거다. 저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면 저렇게 많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문제의 원인은 범죄자들을 두들겨 잡는 게 아니라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충분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게 이제 샌더스의 주장인데요. 제가 이 난민이나 그 불법 이주민 문제들을 말씀을 드릴 때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왜 유럽으로 몰려오고 있어? 돈은 누가 내야 돼? 뭐 프랑스가 내야 돼? 터키가 내야 돼? 이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 유럽의 패권주의와 제국주의에 의해서 저들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문제라면 저들의 빈곤 문제는 유럽의 옛 제국주의자들이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보면 결과가 조금 뒤집혀 보인다는 사례를 제가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1년에요. 아마 저희 많은 청취자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3호 주얼리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배였죠. 이 배가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한번 억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참 많은 국민들이 저도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야, 해적이 있어 지금? 2011년에 저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21세기가 지난 지 11년인데 해적이라는 게 있어? 야, 뭐 해적은 잭스페로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해적이라는 존재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던 사실이었는데요. 실제로 소말리아에는 해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말리아라는 국가에 가장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산업이 해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적이 소말리아 해변에서 많이 출몰한다는 현상만 보지 말고 본질을 보면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소말리아라는 국가는요, 그 미국의 격월관 외교 전문지죠. 그 포린 폴리시라는 잡지가 매년 실패 국가라는 걸 선정을 하는데 실패 국가? 예,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국가를 실패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소말리아는 2008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1위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닌 거죠. 매년 군벌들끼리 총질하고 치안이라는 건 아예 없고 이런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기근까지 한번 오면 뭐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요. 그런데 특이한 게 이 소말리아가요. 그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북부 지역에 이렇게 툭 하고 삼각형 모양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리는 지형인데 여기가 소말리아인 겁니다. 그래서 소말리아가 남북으로 긴 국가는 아닌데 요 툭 튀어나온 뿔의 양쪽을 접하고 있어서 삼각형 모양으로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긴 해변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해변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그런데 좀 특이한 건 이 나라 사람들은 물고기, 해산물을 잘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산물이 이 긴 해변에서 나오는 해산물을 전부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전부 수출을 하는 겁니다, 유럽에. 그러니까 이 소말리아 국민들에게 해산물은 정말로 중요한 수출 자원인 거죠. 이 물고기를 팔아서 의약품을 들여오고 기초적인 밀가루, 쌀, 기초적인 생산물을 받아 들여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출 자원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2008년쯤에 정부 시스템이 붕괴가 되니까요. 이 프랑스 어선들이 이 소말리아 앞 해변으로 다 몰려옵니다. 와서 그냥 무작정 금을 뿌리고 물고기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가는 겁니다. 이 프랑스 어선들이요. 근데 소말리아가 경찰력도 없고 군인도 없으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유럽 이 프랑스 어선들이 이걸 알고 이 앞에 와서 그냥 닥치는 대로 물고기들을 잡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말리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저 큰 배들이 와서 우리나라 그 해변에 와가지고 물고기 다 잡아가는데 프랑스가 이렇게 먼저 길을 터놓으니 이탈리아하고 몇몇 그 이 공업 기업들의 배들이 이리로 다 몰려옵니다. 다 몰려와서 자국 해변에서는 절대 처리를 할 수 없는, 자국 절차로서는 절대로 처리를 할 수 없는 이 되게 독성이 많은 유독 폐기물들을 이 앞바다에 다 갖다 버립니다. 경찰이 없으니까요. 막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프랑스 배들이 다 뺏어가죠. 물은 매일 오염되죠. 이탈리아 배들이 와서 쓰레기 다 쏟아붓고 가죠. 참을 수가 있겠냐고요, 이 어민들이. 그래서 이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군벌들한테 찾아가서 총 좀 빌려줘 이러는 겁니다. 우리 도저히 못 참겠다. 네. 그래서 어민들이 총을 들고 해변으로 나서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프랑스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프랑스 어업들을 단속을 하기 시작하고 폐기물을 내던지는 이탈리아의 공업배들을 몰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소말리아 어민들이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는 겁니다. 예. 야, 얘네들 단속하는 것보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 빼앗으니까 훨씬 더 돈이 많이 남더라. 이래서 소말리아 해적들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아, 그 해적들이 뭐 지옥에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네. 이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랄해서 유럽 배들을 처음부터 약탈하려고 만들어진 조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속을 하러 나갔다가 사람들이 가난하고 배고픈데 얘네들 가보니까 뱃속에 배 위에 보면 굉장히 장비들도 많고 빼앗을 것도 많으니 견물생심 이렇게 해서 해적이 된 거죠. 우리 조선시대에 수탈받던 민중들이 산으로 몰려나가다가 끝내는 산적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서 군벌들에게 총을 빌렸는데 군벌들이 보니 야 이거 장사되네. 오케이. 이제부터 우리가 무기 대줄게. 해적질한 거 우리한테 얼마 탕납해. 이래서 소말리아 해적 시스템이 확립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말리아가 이 위치가요, 수에즈 운하라고요. 이 아프리카하고 아랍 쪽을 잇는 아주 절묘한, 굉장히 중요한 운하에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로 한 해 평균 3만 척 이상의 배가 다니는데, 소말리아의 해적들이 이렇게 많아도 어쩔 수 없이 이 배들은 소말리아 해변을 지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소말리아 해적들은 본격적으로 해적질에 나서기 시작하죠.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말레이 반도 남부 서해안 하고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동해안 사이에 위치한 말라카 해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해협도 한 해에 유조선을 포함해서 6만 척 정도의 선박들이 통과하는 굉장히 중요한 해운 수상로인데요. 예. 여기에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때는 소말리아 해적이 될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진짜 20세기 말에 해적들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해적들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21세기 들어서 이곳 지역에 경제가 많이 안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극한의 가난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 바다 앞에 가서 유럽 사람들이 물고기 불법으로 잡고 쓰레기 불법적으로 투기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해적이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인 겁니다. 예. 소말리아 사람들이 아까 김영민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태생적으로 해적질을 할 지옥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말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최고의 테러 방지는, 최고의 해적 방지는 그들의 빈곤한 삶을 해결해 주는 것. 또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 지금 이제 유럽이 난민을 거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근본적인 대책을,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가 말했듯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잡아 가둘 생각을 하지 말고 예.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주장은 지금 굉장히 많은 분야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유럽의 난민 문제만 해도요. 유럽의 난민들을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를 지들 국가들끼리 몇 조 원 주고받고 할 생각하지 말고 예. 자기들이 예전에 지은 죄를 깨끗하게 반성하고 아프리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로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의 테러를 한 해 만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희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런 일 없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냐면 북한의 경제에 숨통을 틔워줘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을 보고 이걸 어떻게 총칼을 갖고 두들겨 패고 쫓아내고 이럴 생각을 하는 것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고 네. 그것은 바로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삶을 최소한의 생계 수준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선진국들과 강대국들의 당연하고도 인도적인 조치들이라는 겁니다. 그 네. 조치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이 아프리카 난민 문제는 절대로 저는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남북 관계 문제로까지 이렇게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할 수 네. 있었는데 네네. 남북 관계 문제를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집권 세력에게서 진전된 개선된 민족 공동체 문제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은 어려운 거 포기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누가 한 말인데 그게 생각이 났고요. 네. 자,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아니 지난번에 8월인가요? 네.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병역 이제 거의 다 만기가 됐는데 하지만 좀 더 있겠다. 제대를 미루겠다. 이런 장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당시 사회적으로 큰 뭐랄까요, 귀감이 됐었고요. 자, 근데 이런 장병들 SK와 롯데가 잔뜩 또 입사를 시켰단 말이죠. 네. 이 사람들 지금 잘 다니고 있나요? 그렇죠. 이제 그 문제입니다. 예. 채용을 한다고 특별 채용이라고 했고, 또 제가 여기 브리핑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지만, 애국심이 스펙이다 해서 자랑들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아마, 그때 홍보된 뉴스 분량만 보면, 광고비로 치면은 한 수십억 원의 홍보 효과를 얻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과정은 좀 부드럽지는 않았죠. SK 최태원 회장은 작년 8월에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을 때였고, 본인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과체중으로 병역을 면제를 받은 사람이고, 롯데는 경영권 분쟁 때문에 국정 문제가 되게 시비가 많이 됐을 때였고, 그래서 두 그룹 다 애국심 마케팅을 열심히 하면서, 그때 그 목함질의 사건이었나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을 쭉 수소문을 해서 복학하는 사람들 빼고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모두 특별 채용을 해서 취업을 시켰다가 두 그룹의 자랑이었죠. 그런데 이제 전부 37명이었습니다. 그 특별 채용이 된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다니고 있나를 취재를 한 곳이, 우선 요 사전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요. 취재를 한 곳이 KBS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취재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확인을 해보니 SK하고 롯데 그룹을 타고 취재를 한 게 아니고 국방부를 통해서 전역 연기한 사람들 명단을 다 받아서 취직한 사람이 누군지를 다 확인을 해서 이 사람들을 전부 확인을 한 겁니다. 전수조사를 했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취재를 한 거죠. 취재를 해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37명이 취직을 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벌써 퇴사를 했더라. 이런 보도였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도 내용은. 근데 이게 저는 누가 이 링크를 알려줘서 보긴 봤는데 이런 보도가 KBS에서 난 걸 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 하고 링크를 따라서 쭉 들어가 보니까 KBS 홈페이지에 TV에는 안 나와요라는 탭이 있습니다. KBS 홈페이지에 그런 탭이 있습니다, 진짜로. TV에는 안 나와요라는 탭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뉴스라는 또 하위 탭이 있는데 젊은이들에 대한 뉴스죠. TV에는 안 나왔지만 취재가 된 게 디지털 뉴스팀 이름으로 보도가 된 겁니다. 방송이 안 됐습니다, 이 보도가.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안 알려진 거죠. 그래서 오늘 KBS 쪽에 그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보도 같던데 왜 방송에 안 내셨냐고 그랬더니 답이 온 게 방송에 나갈 만한 보도 가치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안 냈다. 그게 왜요? 그게 그러니까 왜 뭐, 가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위를 타고 가서 했다면 내용에 따라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취재 절차부터 이 뉴스팀이 전수조사를 해서 만든 보도거든요. 그리고 결과도 굉장히 의미가 저희가 보기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KBS의 해명은 방송에 내보낼 가치는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야, 참 이렇게 좋은 취재를 하고도 이렇게 묻힐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인생관이 다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이거는. 어쨌든 약간 기대를 하고 그 보도국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리고 또 뭐 홍보하시는 분께도 전화를 드렸는데 기대와 달리 그 쌍욕은 듣지 않았고요. 저기 욕하는 데는 MBC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KBS도 혹시 할지 몰라서 그 녹음까지 켜놓고 했는데 전화로 안 하고 문자로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보도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와 생각이 다릅니다. 이 좋은 보도가 KBS는 보도 가치가 없다는 판단 아래 홈페이지에 TV에는 안 나와요 탭에 들어가야 보실 수 있는 보도입니다.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7명이 이제 입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7명 중에 애초부터 취직을 한 사람이 취직한 영역이 판매, 영업, 콜센터 이쪽에 발령받은 전역 연기자들이 19명, 그러니까 절반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계에서 보면 이게 원래 판매, 영업, 콜센터 이런 업무가요. 굉장히 고되고 단순 반복적 업무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퇴사율이 제일 높은 부서인데 여기에다가 절반 이상을 때려 몰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콜센터에 발령받은 전역 연기자 4명은 모조리 다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 장병으로 스카우트 해놓고 여길 콜센터에다 처박아 놓은 거죠. 이분들이 입사한 회사들을 보면은요, SK 같은 경우는 정말 전부 다 우리 그룹에 채용을 했다고. 맞죠? 그룹에 채용을 한 건. 제가 이분들이 입사한 회사 이름을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SK PSN 마케팅, SK 서비스 탑, SK 서비스 에이스, SK ENS.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회사들? 이름만으로는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대부분 큰 회사들이 그 영업이나 판매나 콜센터 직원들을 자기 회사로 뽑아 놓으면 정규직 월급을 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자회사로 분리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임금 수준을 무지하게 낮게 때려 놓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업무를 하는 회사들을 이런 서비스 회사를 자회사에 분리해 놓고 여기에다 집어넣고 임금을 무지하게 낮게 주는 이런 자회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회사들을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은 웃긴 거지만 이런 회사들의 애국장병들이랍시고 뽑아놓은 회사들을 다 몰아 넣은 거죠. 롯데에 입사한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 KBS 보도 내용에 그 화면 캡처 화면이 있는데요. 그 롯데에 입사한 분은 22살이신데 이분이 그 입사를 했더니 한 달 만에 작년 9월에 입사를 했다 그만두는데요. 그분 코멘트가 이렇습니다. 지사장이 이분이 이제 검정고시 출신의 고졸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너 검정고시 출신이야? 고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적서를 보고. 그래서 시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여길 다녀야 돼 이러고 있는데 가족들 학벌까지 들먹여서 결국은 여기가 내 길이 아니다. 이래서 퇴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로또그룹 홍보실에 물어봤어요. 사실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직접 그 방송화면 캡처에까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을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지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롯데그룹이 해명을 하는데 어떻게 해명을 하냐면 제가 이걸 듣고 진짜 기가 막혔는데요. 박사 공채도 20에서 30%가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한다. 원래 그 정도 퇴사 비율이 일반적인 거다.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뽑아놓고요. 20-30% 정도가 그 회사에 적응을 못해서 퇴사를 하면 인사 시스템이 얼마나 개판이냐라는 걸 반성을 해야지. 지금 이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룹 오너가 직접 지시를 해서 애국 장병이라고 전역 연계를 했던 장병들을 취업을 했다고 하고 이거를 5만 언론사의 애국심도 스펙이라고 자랑을 다 한 후에 아무데나 띡하니 던져놓고 20에서 30%가 퇴사를 했더니 원래 그 정도 퇴사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 뻔뻔함을 정말로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해해야 될지 굉장히 제가 이 취재를 하면서 그 화가 나더라고요. 아, 이 광만 팔았군요. 한마디로 그렇죠. 얘기해서. 예, 정말 광만 판 겁니다. 예. 이게, 그니까,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최태원 회장 과체중으로 면제받았습니다. 신동빈 회장 일본 국적으로 면제받았습니다. 신동빈 회장 아들 신유열 씨 일본 국적으로 면제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애국심 마케팅 해놓고 사람들 뽑아놓은 뒤에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아, 노동자가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최태원 회장, 신동빈 회장, 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조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깝고 열받은 소식인데요. 자꾸 이런 소식만 전해드리게 돼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아유, 그 장병들 정말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네. 최태원 회장이 이걸 알고 있을까요? 아마 보고 못 받았을 겁니다. 아마 보고 안 했겠죠. 네. 뭐 이런 걸 보고 하겠어요.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 기업에 갖다 써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당장에 기업에 대한 그런 이미지 제고 또 정권에 대한 어떤 충성의 표시 그렇죠. 이런 걸 노렸겠죠. 그렇죠. 결국 광만 판 거죠. 아까 김영민 PD님 말씀하신 대로. 생색만 내는. 이런 참 비루한 재벌의 민낯까지 들춰주신 이원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여섯 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도 사업 영역을 넓히게 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성된 테러방지법 제정에 이어서 사이버 테러방지법까지 밀어붙이는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정의화에게 구체적인 법 제정 방향과 야당 의원 노가다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의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총선 때 야당 의원들을 국회에 꼼짝없이 묶어두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결단이다. 정의화는
필리버스터 국회 때에도 회의 내내 성원이 돼야만 의사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중계 방송은 선거운동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로 재미 좀 봤던지 득의만만 의기양양하며 시건방을 떨고 자빠졌는데, 이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정의화는 선거에 임박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물론이고 심심하면 해고할 수 있는 4대 노동개혁 법안까지 직권상정해 선거운동하기 바쁜 야당 의원들을 또다시 필리버스터 국회에 묶어두고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낙선을 통해 알게 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박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여당만 선거운동하는 총선 몰빵 선거운동 국가건설의 위대한 역사를 창출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오늘은 기온이 더 떨어져서 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낮겠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영하 5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영동 3에서 8,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은 최고 5cm 정도입니다. 꽃샘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며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일각, 동성애와 이슬람을 적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몰락해가는 정체성을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이 안타깝고 가련하다. 동성애 자체를 놓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그런 시대다. 네, 조간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